네, 뉴욕 증시 오늘장의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고요. 또 메리츠증권 황수욱 리서치센터 연구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뉴스에서 이란 사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힘들긴 하실 텐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지금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 일단 낮에 우리 장에서는 코스피가 5%대 큰 낙폭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전으로 흘러갈 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같은 걸 반영하고 있다. 이재한 대표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오늘은 유가가 너무나 급등을 했고 어떻게 보면 급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발작이라는 게 맞을 정도로 오전장에서 유가가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120 직전까지 선물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증시 압박을 좀 크게 했고 지난주에 지표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더해진 미국 증시의 영향이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의 불안감이 또 증폭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을 또 굉장히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유가에 대한 급등은 물론 이제 직접적인 미국과 이란의 전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는 공급과 관련된 부분 이슈도 있고 여기에 복합적으로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시장을 휩쓸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증시 압박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이뤘다. 지금은 어떤 정상적이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수준보다는 유가 급등에 대해서 뭔가 파생 상품과 연관된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 전체가 과민 반응을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제 미장으로 가보면 미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유가라는 건 뭐 공이 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도 뉴욕 증시가 상당 부분 위태로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영역들에서 유가가 120불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G7 국가들이 이제 그 전략 비축유 방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100불대 초반까지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500 선물 가격도 1% 내외의 하락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쟁 이후에 사실 코스피는 하루에 10%씩도 움직이는 엄청난 등락폭을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S&P 500 지수는 오늘 선물까지 고려를 해도 아직 고점 대비 5%가 안 5%도 안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단은 한국이랑 미국 시장의 좀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배경이 그럼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라고 저희가 다각도로 좀 결국에는 한국은 YTD로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던 것 대비해서 덜 빠지고 있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가장 높게 이제 시장이 좀 기대감을 반영했었던 반도체 섹터가 미국도 최근에 또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오른 국가, 많이 오른 섹터 중심으로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이제 과한 위험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온 단기 과열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유가의 흐름을 보면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오늘 아침 한 7시 반경에 $100 돌파하고 오전 중에 $110 바로 갔잖아요. 딱 이재현 대표님 그때가 우리 장이 딱 열려가지고 바로 충격파를 직접적으로 맞았던 때니까 어떻게 보면 충격파가 컸던 게 유가 흐름상 보면은 당연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가가 이후에는 지금 빠져서 100불 초반대까지 또 혹은 지금 이제 100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는 뉴스가 좀 좋지 않았죠. 일단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란의 정유 저장 시설을 공습을 했다라는 내용과 특히 이란의 걸프만에 걸쳐 있는 바이레인이나 카타르 같은 정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공습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는 아픈 구석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찌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정유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인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와 맞물리면서 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공포, 뭐 재고가 일주일 남았다, 2주일 남았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오전장에 우리 시장의 공포심이 좀 극에 달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을 때 악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증시에 가장 큰 압박이 되고 있는 수급적 요인까지 겹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유가 레벨이 지금 110달러 넘어섰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전쟁이 계속 격화돼서 올라간다. 그 120, 130달러 이렇게 경제가 위태로울 수준까지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충격파가 어떨까요, 이지한 대표님? 충격파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당연히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 레포트를 보면 단기적인 충격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나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유가의 펀더멘탈을 본다면 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이 되었지만 사실 수요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큰 수요는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의 충격은 이게 오늘 보신 것처럼 뭐 120불 혹은 내일 130불, 140불도 갈 수 있지만 이게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장기간 유지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과거처럼 전체적인 경제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오펙의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일시적인 유통 단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기 때문에 결국 예정됐던 증산은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수요에 의해서 장기간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단기 발작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폴리마켓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4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치 오비락처럼 때마침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확 떨어졌죠. 그럼 이게 뭐냐? 미국의 정말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이란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려가 커지는 거냐?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두 수치를 가지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네. 보는 이유가요. 일단은 먼저 폴리마켓의 경기 침체 확률 41%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기 침체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서베이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제 그 예측 시장의 가격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 경기 침체에 베팅한 가격이 뭐 41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해당 지표는 현재 32%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 예측 시단이 맞다는 결론으로 이제 정산을 받기 위한 기준이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올해 4분기 사이에 이제 QOQ로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내거나 네. NBER이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그런 이슈가 났을 때 이제 요 배팅이 이제 그 정산을 받는 그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의 기준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2%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되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 전망이 바뀌려면 앞서 이제 전쟁 상황에서 초고유가의 초장기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주신 고용 지표와도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컨센서스 대비 크게 낮은 비농업 대비 비농업 취업자 수의 전월 대비 증감 숫자가 컨센 대비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게 두 가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레저 여가의 어떤 계절적인 특성과 두 번째는 그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한 그 일부 비즈니스에서 강한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숫자가 좀 일시적으로 그 고용 지표를 좀 안 좋게 보이게 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찰하는 지표 중에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오르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들은 이미 있고 AI가 어떤 구조적인 그 노동력 대체들을 일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번 달의 숫자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 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로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주식 개장했고요. 예상대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현재 1% 안팎의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야기해봤던 유가 급등, 그다음에 전쟁 양상, 뭐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뭐 우려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한 대표님. 일단은 이제 기술주들이 여전히 이제 낙폭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티크처럼 그동안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초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그 유가 관련돼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경기 소비재들, 자동차나 지금 화장품과 같은 그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쪽도 역시 이제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피해주로 부각되고 있는 뭐 카니발 같은 종목들도 낙폭이 4~5%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주 조정과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경기 소비재들 조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낙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 쇼크까지 겹쳤고 이번 주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연구원님. 저는 지금 개장 상황에서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네. 에너지 섹터랑 방산 섹터가 이제 개장 전에는 좋았다가 개장 후에는 약간 약해지는 모습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도 낙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슬라이트하게나마 낙폭을 줄이는 요게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게, 네. 일단은 기술 섹터의 낙폭이 좀 작은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 오프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좋아야 될 것이고 에너지주가 좋아야 될 것인데, 걔네들이 이제 약간 음전하면서 나머지들의 낙폭이 축소된다는 것은 약간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 온 분위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징후도 있지 않나, 이런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장의 좀 움직임이 좀 흥미로웠다 네. 정리 드립니다. 연구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개장 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개장을 하면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자, 계속해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유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재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연준도 면밀히 주시하지만 지금 정책의 방향성을 당장 금리 인하 몇 해, 뭐 언제 이렇게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도 의외로 연준, 특히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거든요. 과연 이제 유가와 관련된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펀더멘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펀더멘털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어느 정도 상충된가,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좀 따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적으로 좀 본다면 이전에 연준의 태도는 파월 의장의 입을 빌면 결국은 고용 지표에, 고용에 가장 많이 오리엔테이드 돼 있었고, 고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표현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가 이 정도로 악화된다라고 하면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반면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이 관세와 과연 유가와 맞물리는 데서 지금도 유효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상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FOMC 의사록에 공개된 내용을 본다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대다수라 표현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고용 지표에 대한 악화가, 고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이 적당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악화된다라면 그 다수가 어떤 성향을 보일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지금은 정치적인 방향성에 확연하게 어느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걸로는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는 아예 물 건너갔고, 뭐 9월 정도에는 한 차례 내릴까, 이제 지금 패드워치 데이터로는 그렇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 지금 전쟁 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항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실업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동시장 내용 중에 실업률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는 이런 시점에서 그 지난달 양호한 고용 이후 연준 스탠스가 금리 동결 쪽으로 좀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돌려질 가능성을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한편에서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최근 사모시장 우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연준 입장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재료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유가가 여전히 이제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유가에 대한 방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얘기 잠깐만 짚고 갈까요? 이 환율이 계속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와서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지는 않았고 99 수준인 건데 지금 주요 통화국 대비 그 평가 절하 폭이 지금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재한 대표님? 일단 이제 그 계속 강조드렸지만 구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죠. 일단은 GDP 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금리 역전차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물론 그 중요시하지만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금리 역전차와 GDP가 지금 격차가 나 있는 부분은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우리 주식시장의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나오면서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꼬이면서 여기 기준으로 1,500원 살짝 넘어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1,490원, 80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1,5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환율 시장은 어쨌든 반대쪽, 그러니까 1,500원 이상 배팅 쪽으로 급격히 쇼크오버가 들어오거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과거에 우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 1,550원을 기점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주 그 시점에 오히려 환율이 좀 내려오는 걸 보면 일단 1,500원에 대한 방어 의지는 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면 1,5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구조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다만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처럼 1,500원이 왔다라고 해서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는 1,600원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긴 합니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1,400원 후반대에서 1,500원을 넘나드는 이런 환율이 당분간 전쟁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이냐, 연구원님. 원화 자체가 갖는 성질이 글로벌에서 리스크를 반영하는 가장 이제 좀 첨예하게 리스크를 반영하는 통화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지금의 어떤 리스크 상황에서 원화의 절하 폭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그전 최근 상황에서의 고점이었던 뭐 115불대를 지나서 120불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충격들이 뭐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1,500원이라는 선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의 여지도 저희는 여전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G7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이라든가 향후에 좀 유가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전쟁이 좀 조기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유가의 추가 상승 제한과 함께 그 원화도 전고점을 안 넘을 확률도 그게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이란 사태가 증시에 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환 대표님? 일단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크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는 작년 하반기 10월달 고점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지수는 상승하지 못했지만 AI 모멘트를 받는 기술주 여기에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 섹터가 쓰리톱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경기 소비재, 일부는 필수 소비재까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양호하게 증시를 이끌어왔던 산업재나 경기 소비재가 일부는 좀 조정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주도주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황경관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이러한 이제 전형적인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어떤 주가 반응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빠진다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식들 시가총액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것들이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술주들이 어떤 다른 펀더멘털 요인과는 별개로 기술주가 좀 가장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한 대표님 짧게만 이럴 때 투자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돼요? 지금은 확실하게 변동성을 활용하는 매매로 갈 건지 아니면 주도주를 가지고 버틸 건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 변동성에 만약에 따라다니면 시장이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짧고 치는 매매 아니면 주도주를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양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만 대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수웅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